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정부가 보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네.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언급했어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그렇지만 법과 제도 하에서 하는 것이지 우격다짐으로만 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격다짐.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와대 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연일 부동산 관련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오는 데 대해서 네.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을 의미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처음으로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서 이제 기자들과 약식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확고한 국가적 목표를 갖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관철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투기 대상이 돼선 절대로 안 된다. 주거 목적이어야 된다. 또 집을 갖고 하는 건 주식 투자나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건 박수칠 일이지만 네. 집을 갖고 하는 건 아주 후진적이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뭐 이거는 이제 청와대나 대통령과 공유된 인식인 건데요. 네. 뭐 다만 이제 뭐 청와대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이런 질문에 좀 농담투였던 것 같긴 한데 취임 이틀 됐는데 청와대 발표한 게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 것 자체로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지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더 매끄럽게 해주세요라는 주문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좀 그런 대목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강기정 정무수석이 한 발언은 굉장히 큰 화제가 됐는데 네. 어떤 발언을 했는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비교를 해보죠. 일단 강기정 정무수석의 발언이 정말 뭐 거의 어제부터 아주 크게 화제가 됐는데요. 네.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뭐 좀 이따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 약간 특히 이제 보수 야권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취지는 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주장도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 이 정도 ton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주장 자체보다 이제 네. 민심이 그렇게 이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으니 이제 그런 거를 좀 귀 기울여야 된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강 수석은 또 9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된다. 또 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 전세가 상승 관련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어제 이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 거래 질서 확립, 전세제도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절대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을 소진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우격다짐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네. 두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정무수석 발언을 한번 비교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청와대는 매매 허가제는 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런 비슷한 제도를 고민했던 적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실행은 안 됐던 거잖아요. 네. 이 제도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선을 뚜렷하게 걷습니다. 네. 사실 어제 당일부터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 강 수석이 언급한 매매 허가제를 추진할 생각이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네.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했고요. 좀 전에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도 오늘 저녁입니다. 조금 전에 라디오에 나와서 그건 강 수석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번도 검토된 바 없다 강조를 했고요. 특히 오늘 아침에 이 노 실장이 강 수석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사고 쳤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예. 사실 인터뷰할 때 네. 좀 저도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은 무슨 경제수석도 아니고 정책실장도 아니고 정무수석이잖아요. 정무수석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정무수석 기능 중에 이제 여론 수집과 전달이 있으니까 뭐 강 수석 그 워딩도 그대로 보면 뭐 이런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 뭐 그런 거긴 했죠. 그렇긴 하지만 어찌 됐든 비서실장한테는 좀 야단을 들었네요. 예, 그래서 노 실장이 사고 쳤네. 그러니까 강 수석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얘기하다가 말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취지로 좀 변명 비슷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이거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비판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제 보수 야권에서 정말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네. 당장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 매매 허가제 무슨 날벼락 같은 말이냐 그러면서 이제 시장 경제 근간을 위협한다.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그 자체다. 이렇게 비난했고요. 네. 심재철 원내대표도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집값 잔뜩 올려놨다가 총선 때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제될 것 같으니 말도 안 되는 발상이 터져나온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또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SNS에 쓴 글에서 이념 과잉이 일부 원인이긴 하겠지만 근본적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다. 무식하니까 용감한 것이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아이고. 민주당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부동산 정책이 그만큼 국민들한테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정치권에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지금 내고 있어요. 예, 뭐 정의당은 이제 오히려 이제 뭐 강수석이 얘기한 것과 네. 비슷한 기조에서 오히려 더 나가서 이제 특히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네. 취지의 강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그 정의당의 두 번째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게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을 최소 9년간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전셋집일 경우에 뭐 네.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는 우리 사회 심각한 불평등의 원천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자.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그러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을 2회 보장하고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해서 그러니까 총 그럼 3번을 계약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 9년간 세입자 거주를 보장하자. 또 뭐 공공 분양 주택과 더 많은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자. 뭐 이런 정책들을 내놨고 네. 특히 청년 가구 주거 지원 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자. 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항상 이제 정의당의 공약들은 뭐 재원이 있느냐 이런 반문들이 나오는데 네. 심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청년 주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원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뭐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무상보육 그리고 뭐 무료급식 이렇게 정의당이 먼저 주장했던 것들이 지금 또 시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냥 재원 문제를 검토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재원을 또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렇게 부동산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오늘 또 부동산 공약도 내놨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당의 부동산 정책은 좀 쉽게 얘기하면 많이 짓자. 그리고 뭐 빚내서 집 사게 하자.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아니, 예? 이건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얘기 나왔던 거 아니에요? 예, 빚내서 집 사라? 한국당이 박근혜 정부의 예, 그렇긴 하지만 인적 자원을 거의 계승한 정당이니까요. 네. 오늘 한국당의 부동산 정책은 재건축 재개발 기준 완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런 게 골자였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총 18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네.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됐다면서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제 그래서 나온 게 공급 확대하자, 뭐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하자, 뭐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자 이런 내용이 공약에 담겼고요. 또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거고요. 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이유는 이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서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네. 또 주택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12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자.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현재가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이고 앞으로 시가 9억 원으로 이걸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12억 원 이상으로 올리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그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 이제 보유세 문제라든가 예. 이것도 사실 공시가 12억 원이라고 하면은 거의 한 16, 17억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도 종부세 대상이 한 실효세율까지 감안하면 한 2% 전체 주택이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종부세가 거의 무력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한국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기본 출발하는 철학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정반대 방향에 있는 정책 시장에 방향을 보시면 맡기자.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사는 집 하나로 충족해야지 다른 사람이 살 집으로 이익을 내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좀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어요. 네, 뭐 아까 이제 정세균 총리 발언 뭐
그 집으로 돈 버는 건 후진적이다 이런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 그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3주택을 갖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 집 하나를 갖고 충족해야지 다른 사람이 살 집을 갖고 이익을 내려고 하는 생각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정책이 기본적으로 맞다면서 3주택을 갖고 세금을 많이 낸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역비판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경제 정책에 관한 경제 실정론이든 부동산 뭐 가격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론이든 굉장히 아마 선거 기간 동안에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어렵게 출발한 보수통합 열차가 가다가 그냥 멈추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세보수당이 한국당에게 당대당 논의를 제안하면서 이게 사실상 거부가 된 거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논의가 되는 거예요? 통합추진위원회가 거부됐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통추위에서 네. 거부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면은 보수통합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보수당은 이제 효율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기존에 이제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그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네. 줄여서 혁통위가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이 새로운 보수당 두 당만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 하태경 대표는 그리고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새보수당의 양당 통합협의체 구성 제안에 신속히 응하라 이렇게 한국당을 다시 압박하고 한국당이 새보수당과의 양자 대화에 계속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한국당을 반통합 세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까지 했습니다. 한국당은 이 양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확답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황교안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그 부분도 논의 중이다, 수기 중이다 이렇게만 답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새로운 보수당 하태경 대표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하고 우리가 직거래를 하겠다. 그냥 네. 당대당 통합으로 가자. 이 통치를 거치지 말자. 뭐 차라리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통치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태도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 세보수당은요 이제 이걸 통추위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되 네. 통추위는 말하자면 일종의 자문기구다.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인 실효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는 아니다.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네. 권한이 있는 기구는 양당 간의 협의 채널로 하자.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보수당이 왜 지금 통추위를 배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하태경 책임 대표가 한 제안에서 네. 이제 그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이 혁통위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보수 재건과 통합을 위한 효율적이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양당 간 대화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거였는데요. 네. 좀 속내는 이제 세보수당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원오브댐 이 여러 대상 중에 하나가 되기는 싫다 이제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어제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공화당이나 뭐 안철수계와도 단계적인 통합을 하겠다 이런 구상을 좀 시사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세보수당이 좀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이 기존의 통합 논의를 지금 양당 간의 통합 논의가 이 전체적인 보수 통합 논의를 주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세보수당이 통합 문제에 있어서 조급증을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드는데 지금 박형준 위원장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박형준 위원장은 사실 박형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세보수당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마음이 절대 좋을 수는 없는 문제죠. 그래서 오늘 뭐 그 논의를 별도로 하는 건 관계없지만 네. 이 혁통위를 약화할 가능성이 있는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세보수당이 한국당에 이 양당 간 별도 통합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는 이제 자신이 아니라 한국당에 물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도 당대당 통합기구 형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우리는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통합열차가 도착해야 될 그 지점 그리고 도착해야 될 시기가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설 지나면은 사실은 이제 총선 준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후보 선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통합 논의를 진행한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저 통합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 지금 한국당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잠정적으로 설 연휴까지를 마지노로 선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통합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유권자들한테 좀 알려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보수 통합을 하자는 게 아니라 네. 이미 보수가 통합이 됐다. 이제 이것을 설 연휴 때 그 이른바 설밥상 민심에 이걸 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세보수당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자들이 설 전에 황교안 대표 만나서 담판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냐
그랬더니 그런 계획 없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네. 또 한국당 내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그 구 친박계에서 한성교 의원, 김진태 의원 등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반감을 좀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서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설 전이면 사실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 다음 주거든요. 네, 맞아요. 그 이 기간에 어떤 좀 뭐랄까요, 좀 전향적인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글쎄 설 전까지 좀 뚜렷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약간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19일 날 지금 귀국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쪽하고 뭔가 얘기를 하면서 보수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작업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기는 한 거죠? 예, 뭐 한국당 측에서는 뭐 한교안 대표도 그렇고 이제 여러 인사들이 여러 기회에 안철수 전 대표까지 포함하는 통합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다만 네.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 관심 없다. 뭐 우리는 보수는 아니다. 안철수 전 예, 대표는 예. 보수가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오늘 이태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움직일지는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정치인의 말이 가는 무게감, 이거 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텐데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지금 논란에 휩싸였어요. 네, 어제 이제 민주당 공식 그 유튜브 채널에 방송된 영상에서 네. 이제 이해찬 대표가 그 최근에 민주당의 영입 인사 1호가 이제 여성 척수장애인인 최혜연 교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에 대한 뭐랄까요, 칭찬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이분이 의지가 참 강한 사람이다. 이 대표의 원래 말하려고 하던 바는 그거였습니다. 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꿈이 있어서 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심리학자한테 들었다면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의지가 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뭐 실언이죠, 이거는. 네. 근데 그 장애인 단체들은 사실 굉장히 좀 불편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이거 비판한다고 또 그 성명을 내는 게 그게 또 장애인 비하다 이런 논란까지 지금 휩싸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일단 뭐 오늘 이해찬 대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렀는데요. 네. 마침 오늘 출입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 관련 질문만 뭐 그 질문 내용은 달랐습니다만 어쨌든 이 카테고리로 묶인 질문이 4개나 나와서 네. 나중에는 이 대표가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다 이렇게 잘리기도 했습니다. 뭐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맹이나 뭐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 등 장애인 단체들은 이제 이 대표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한 비판 입장을 내놨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에 대한 비판 중에 한국당에서 나온 대변인 논평이 네. 이것도 참 황당한 일인데 네. 그 한국당의 박용찬 대변인 논평에서 습관성 장애인 비하 이해찬 대표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 정도면 삐뚤어지지 못해 부러진 인식이다. 이렇게 쭉 비판을 하다가 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다.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마치 장애인을 두고 뭐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당도 이게 논란이 되니까 2시간 만에 이 부분을 삭제한 수정 논평을 내보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사과하고 자유한국당도 논란이 되니까 2시간 만에 수정 논평을 내보내고 네. 그래서 정치권이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장애인 인권 감수성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봐야 되나?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번 이런 실언들을 했었잖아요. 사실은. 네, 뭐 이제 예를 들면 2018년에 뭐 그 하필 또 전국 장애인 당원들이 모인 그 장애인위원회 발대식 때 뭐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뭐 신체 장애인들보다 한심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정치권에 정신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결국 당시 한 3일 있다 사과를 했고요. 또 이제 같은 해 12월에는 그 베트남 경제부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네.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베트남 여성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도 상당히 설화로 많이 지목이 됐습니다. 뭐 최근에도 이제 한국 역시 또 이제 민주당 영입 인재 6호로 홍정민 변호사를 영입한 걸 소개하면서 네. 제 딸도 경력 단절자인데 경력 단절된 뒤에는 열심히 뭘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영입 인재인 홍 변호사를 좀 이제 지켜 세워주기 위해서 한 얘기인데 이것도 아니 그럼 뭐 경력 단절 여성들이 지금 그 경력이 단절된 게 본인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단 말이냐 이제 이런 좀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김미성님께서도 한 번쯤 생각하고 말하길 특히 공인들은 항상 말조심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선거 기간 중에 격언처럼 이제 돼버린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방에 훅 간다.
그거 좀 기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네. 직전에 이제 기사들을 좀 검색하다 왔는데 네. 한 인터넷 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칼럼성 기사를 내보냈더라고요. 음.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은 누가 더 못하나 경쟁하고 있다. 아유, 참 그런 얘기가 국민들이나 아니면 언론인들 사이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서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는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네, 오늘 대법원 3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네. 이게 벌금형으로 확정이 되면서 이정현 의원은 일단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은 이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에서는 이제 벌금형이 아니라 금고 이상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의원은 1심에서 나온 판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의원직 상실형이었는데 2심, 3심은 이거 벌금형으로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이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오늘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은 방송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정치인을 처벌하는 거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이게 거의 첫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오늘 이 판결이 오늘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나온 이 사건이 첫 사례인데요. 지금 방송법 4조 내지 105조를 보면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규정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걸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판결이 나온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정현 의원이다 아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동안의 정치권 인사들 특히 청와대 인사들이 언론사나 또 신문사나 이런 데 연락해가지고 기사 빼달라 뭐 막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항의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준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정현 의원 입장도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정현 의원은 오늘 대법원 선고 직후에 사법원 최종 결정에 승복한다면서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기는커녕 또 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 방송법 규정에 대해서는 좀 비판성 언급도 내놨는데요. 네. 방송 편성 독립 침해 혐의로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건 그만큼 법조항의 모호성이 있다. 그래서 다툼 여지가 있었다는 점이 적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에 확실하게 판례를 내놨잖아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은 모호한 것을 판례로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들 지금 현 정부 인사들도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받아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경찰청을 압수수색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이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보통신 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위 첩보와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는데요. 네. 검찰은 경찰청 내부 전산 서버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이첩과 이후 울산경찰청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의 이메일과 내부 메신저 송수신 내역 등을 추출해서 압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는 지난 2017년 10월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접수가 됐고 이 역시 청와대 반부비서관실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서 같은 해 12월 울산지방경찰청에 이게 접수가 됐는데요. 검찰은 이 첩보를 넘겨받아 실제로 수사를 한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을 지난달 24일에 압수수색했고 네. 이 울산경찰청 이 지능범죄수사대가 경찰청 본청과 이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은 내역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명 수사 의혹 당시에 울산지방경찰청장이 황운하 전 청장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의 소환 통보를 그동안에 난 받은 적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결국은 받았다면서요? 뭐 아무튼 오늘 시점으로 정리를 하자면 확실히 받았습니다. 네. 검찰은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을 수사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인데요. 황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그래서 출석을 오늘 요구했습니다. 근데 황 전 청장은 지금 4월 총선 출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경찰에 사직원을 냈다. 그 사직원은 일종의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겠다. 예. 이렇게 이제 본인이 사표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소환 통보를 받게 되면 이게 출마할 수 있게 되는지 좀 의문인데요. 일단 그 지금 황 전 청장한테는 이 총선 출마가
그 뭐랄까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본인이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검찰은 일단 검찰이 앞서서 황 전 청장에게 늦어도 다음 주 초반까지 출석을 하라고 요구했는데 네. 일정 조율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황 전 청장이 이 서울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원을 내고 오늘 SNS에 쓴 글에서 네. 출석 일정과 관련해서 검찰과 협의 중에 있다. 변호인과 상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총선 입후보 예정자로서 준비해야 하는 조정하기 어려운 일정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KBS가 단독 보도를 한 뉴스가 있는데 네. 검찰은 황 전 청장이 고의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계속 미룰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것도 자칫하다가 또 이렇게 그 소환조사 응하지 않다가 체포영장 발부하고 상당히 좀 험악한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검찰 고위직에 이어서 지금 중간 간부급 인사가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수사팀도 좀 바뀌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 그래서 그 중앙지검에서 이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한 게 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좀 속도를 낸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께 이제 검찰 중간 간부와 또 평검사까지 이제 일부 인사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때 지금 그 하명 사건을 지휘하는 이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 등 실무 책임자를 포함해서 수사팀 상당수가 좀 교체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혐의 입증에 필요한 물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검찰이 주력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에는 이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설립 등 선거 공약 설계를 지어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청와대 측 거부로 무산되기도 했는데 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이 비슷한 이유에서 이렇게 속도를 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사실 뭐 인사와 상관없이 계속 뚝심 있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도 또 볼 수 있을 테니까. 나중에 가서 뭐 검사들이 교체가 되고 그럼 부장검사급이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기소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건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인사 문제가 결국은 수사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도 또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아직까지는 뭐 결론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으니까 다 예단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그렇죠. 또 이게 확실하게, 근데 이렇게 돼 버리면은 어느 쪽으로 나와도 사실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있습니다.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첫 후속 조치로 책임 수사 추진본부를 발족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게 어떤 기구입니까? 네, 오늘 경찰청은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그리고 경찰청 수사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한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경찰이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상당히 권한과 책임이 강화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각 전국 이제 지방 경찰청에도 이 경찰청 2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이제 각각 꾸려가지고 각종 수사 개혁 과제가 전국 경찰에서 통일성 있게 정착하도록 한다 이런 구상입니다. 이 책임수사 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과 국가수사본부 추진 또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개혁과제 발굴, 추진 정착 등을 담당하는 기구인데요. 경찰청은 설 명절 이후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또 해경 등과 함께 이 형소법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뭐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찰 개혁은 일단은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령이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이제 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경찰 개혁에 관한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 또 역할이 경찰한테 부여된 것이기도 하고요. 예, 경찰청법 같은 것도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논의가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되겠죠. 네. 그럼 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재훈 프리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4시간이 모자란 당신을 위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딱 한 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가 전세 대출 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또 발표했는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12, 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를 좀 한번 먼저 듣고 싶어요. 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됐다고 보세요? 네, 제 예상보다 센 규제의 경우에는 항상 그 안정화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네. 12, 16 대책은 지금까지의 어떤 정책보다도 제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고, 그래요? 네. 네네. 그런 점에서 향후에 좀 더 강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 사실은 언론이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센, 특히나 이제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뭐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관해서 대출이 안 되는 부분에 관해서 언론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뒷부분,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어떻게 현실화를 시켜가지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인지 이것에 관해서 좀 더 초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이 정책은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에는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데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신 건데요. 네네. 근데 사실은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네. 주택 가구 중에서 몇 가구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피부로 사실 안 와닿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15억 원 이상이라고 하고 9억 원 이하 뭐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게 네네. 정확하게 어떤 거죠? 어느 정도 시가가 되고 어느 정도가 돼야지 지금 규제를 좀 강력하게 적용을 받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거의 전국적으로 보면 1%에서 2% 정도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시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시가에 뭐 15억이 넘는 주택은 아파트는 네. 1%에서 2%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다고 할 때 항상 그 호출되는 아파트들은 이 15억이 넘는 아파트들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주택 가격을 지금 현상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출범 당시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15억 수준이라는 거죠. 강남 아파트 이제 4인이 주로 사는 뭐 84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의 가격이 10억이 넘은 지가 우리가 얼마가 안 됐거든요, 우리 사회가. 네. 근데 결국 그러면 15억을 넘는 것을 용인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에 정부가 굉장히 강한 대책.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10억이 넘는 게 강남 아파트의 84제곱미터짜리가 2015년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15억을 넘는 상황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결국에 이게 이제 계속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20억까지도 가는 상황인데 이것들을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인을 계속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15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설정이었다고 보고 우리 소득에 대비해서 보면 10억, 15억 이런 것들이 적정한 수준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는 것이고 정부가 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15억이라는 선이.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기여를 한 것은 맞지만 대신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지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북 지역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9억 이하의 주택들이 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거나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 16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안 됐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규제가 있었으니, 네. 그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빠른 시기인 것 같고요. 네. 네, 이 전망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그 주택 시장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15억 넘는 아파트들, 재건축, 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냥 빠르게 반응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 이제 다음 아파트들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보기엔 사실 좀 힘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15억은 대출 규제가 있으니까 가격이 안정화되더라도
뭐 그 아래 아파트들에 관해서는 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부동산은 굉장히 심리고 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확실하게 지금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네.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저도 이게 그 현상 유지 정도가 아니라 정부 출범할 당시 그러면 이제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들도 15억보다도 더 떨어져야 된다는 사인을 정부가 아주 일관되게 보내고 있어요. 지금 새해 들어서. 네네. 그런 점에서 예, 뭐 중요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정부가 전세 대출 규제와 관련된 후속 조치를 발표했는데 평가는 좀 이따 말씀을 듣고요. 네네. 일단 그 내용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네. 정부의 요번에 이제 전세 대출은 계속 예고되어 있던 것인데 네. 9억 초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을 원천적으로 이미 있던 사람들은 뭐 허용하겠지만 이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혹은 이사를 하면서 더 대출을 늘리거나 이런 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실은 국민들의 상식 수준을 해보면 9억 초과 아파트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 대출을 또 받는다라는 것이 그게 사실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네. 그런 부분에서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의 굉장히 한 편은 빚내서 새살라였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빚을 막 우리 소득과 상관없이 많은 빚을 내면서 이제 전세를 살 수 있게 했던 것들이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정부가 규제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 이제 네네. 16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네네. 뭔가 지금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12, 16, 아니에요? 예. 12, 16 대책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죠. 좀 더 구체화시켰다. 네네. 좀 더 네. 구체화시킨 것이고 사실은 이거는 9억 초과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전세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영향을 받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대책이 그러면은 어떤 효과로 나타날 것인가?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세 대출에 관해서 그러니까 전세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세 대출을 해서 또 갭투기라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관해서 막겠다라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빚내서 집사라도 안 되고 빚내서 새살라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보였다는 거. 지금 전세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독특한 제도잖아요. 네. 그 전세라는 게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인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주택 투기를 하는 수요가 되었는데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안 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사실 어쩌면 주택 정책에서 굉장히 정상화되는 거죠. 집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 또 전세 대출을 통해서 했던 네. 것들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9억 초과 주택에 관해서는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점을. 지난번에 15억 이상 시가 있는 네네. 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대출이 금지돼 대출길이 막혀버렸으니까 네네. 지금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네. 갭 투자를 하는 그런 수요가 나올까봐 네네. 그래서 그 9억 이상 전세 대출에 관한 것도 지금 아예 차단을 시켰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신 거군요. 9억 초과를 집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집을 것이거든요.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미 네. 1주택 소유를 하고 있는데 또 전세 대출 사실은 뭐 댓글들을 보면 이건 사실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전세 대출을 하느냐 네. 이걸 전면 뭐 규제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고요. 네. 조금씩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네네. 매매 허가제 언급을 했다고 해서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뜨거운데요. 네네. 매매 허가제는 또 뭐고 네네.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대책인지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말씀은 이게 액면 그대로 매매를 허가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정부가 네. 보고. 근데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검토되다가 결국은 이제 도입되지 않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토지 허가제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매매 허가제가 뭐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뭐 허가가 안 되고 토지는 이미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긴 한데 근데 사실은 이 정부가 이걸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기보다는 그런 것까지 도입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에 뭐 말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투기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옷보다도 집을 더 사고 파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차를 대절해가지고 지방에 아파트를 보지도 않고 막 사러 가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정부가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에 관해서 허가제까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울여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걸 지금 당장 하겠다는 그런 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의 말이라서 무게가 가볍지는 않으나 지금은 사실은 국토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저는 네.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거나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차이가 있어서요. 지금 네.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네. 상황인데 네네. 소장님께서 지금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네네. 만약에 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은 또 뭐가 있는지. 네네. 그건 저는 뭐 계속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많죠.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투기 규제 장치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게 지금 80%인데 원래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분양가 상한제도 원래는 전국 전면 시행이었는데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그것을 일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전국 전면 실시로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방향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정부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식을 이제 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벌써 이제 2번이나 했는데 그것 말고도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네. 공시가격 현실을 빠르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임대소득 과세를 올해부터 이제 전면 과세하는데 그거를 좀 더 확실하게 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불법 주택들이 많은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을 확실하게 부과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입자 대책을 하는 거죠. 전월세 이제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그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들이 정부가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예, 네. 지금까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진들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는데요. 어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재판을 담당했던 양소영 변호사를 연결해 실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이 양육비 지급받을 수 있는 꼭 이렇게 사이트 말고도 좀 편하게 아니면은 당연하게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좀 대안은 없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지급하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그 집행하는 법원이나 검찰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가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생존권 위주로 판단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는 아동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임이잖아요. 그렇죠. 무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아동 학대로 고소를 했을 때 이걸 처벌해 준다면. 예. 이와 같은 상황이 많이 정말 막아질 수 있었을 텐데 고소를 해도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대라고 판단해 주질 않습니다. 예. 그리고 법원에서도 감치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요. 담보 제공을 하게 하는 절차도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비 이게 아동의 생존권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는 조금씩 2018년 배드파더 사이트가 등장한 이후에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어서 네. 조금은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도 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검찰에 문제 제기를 한 게 이들을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명단 공개한 거는 왜 이렇게 열심히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냔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건 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이런 주장이 저희도 같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 법안이 10개가 제출이 돼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운전면허 정지나 뭐 출국 금지나 이런 간단한 것만이라도 해줘도 훨씬 많이 생활의 피해를 보니까 네. 양육비를 지급하려 들 텐데 그 법안도 지금 통과시켜주지 않는 이 현실이 굉장히 조금 안타깝고요. 네. 우리 사회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힘을 모아서 법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있는 절차라도 좀 강하게 집행을 하고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거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 우회적인 방법을 택한 것인데 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벽한 좀 대책들, 보완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이걸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지금 되고 있는 감치나 이행명령 담보 제공 이런 제도가 좀 적극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검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좀 아동 학대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기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는 미지급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출국금지 이런 제재 조치들에 대해서 입법이 좀 통과되고 명단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법안이 제출된 것들이 좀 통과가 되고 앞으로는 국가의 재정의 일부를 좀 먼저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네. 나중에 그들에게 돈을 받아가는 이런 제도로 좀. 어제 저희 밤참뉴스 시간에 재판 결과 알려드렸는데요.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양소영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으니까 양육비 미행의 문제가 심각함이 훨씬 더 피부로 와닿습니다. 사실 양육비 미집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년 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요. 한부모의 10명 중 7명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요. 제도적으로도 허점이 많아서 헤어진 뒤에 장기간 연락이 끊긴 경우가 많아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는 것부터 쉽지가 않고요.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군요. 또 승소했다고 해서 고통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별다른 강제 수단이 없어서 또다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후 양육비를 받아내기까지 법적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대부분 도중에 포기하고 만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에 운전면허, 사업면허, 직업면허까지 제한하고 있는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최소한 부모로서 자신의 자녀에 대해 책임을 지우도록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작은 이벤트 마련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한 의견과 함께 문자 말머리에 김성환의 시사야 저희 프로그램명을 반드시 적어 보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보내주신 분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성시경의 희재 들으시고요. 전 11시 5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 웃음 속에 계절은 얼굴도 같죠. 바람에 흔들리는 머릿결